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주식 투자나 선거 투표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식 사거나 지지 후보 투표할 때는 그래도 희망에 부풀지만 막상 찍고 나면 후회하고, 그러다가 손절하거나 또는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좋은 가격까지 떨어진 위대한 기업이 없을 때는 그냥 주식 사지 않고 현금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그것도 훌륭한 투자인데요.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안 하는 건, 참정권을 포기하는 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죠. 우리 사회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게다가 정치적 냉소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함석헌 선생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투자는 안 했더라도 투표는 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하신 분들 추첨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1부에서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과 함께 4.7 재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투표일 지금 막 KBS 1TV에 뜨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현재 투표율, 서울시장이 1.6%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1.3% 현재 투표율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지런하시네요.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예, 투표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8시까지? 오늘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 보통 6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오늘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이 아니니까. 네, 그런 점을 예. 좀 감안을 한 것 같고요. 예.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반드시 비닐장갑 끼셔야 되고요. 예. 투표소 나올 때까지 마스크하고 비닐장갑 벗으면 안 됩니다. 거기 그 비닐장갑 마련돼 있잖아요. 투표소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렇죠. 투표 끝나고 나서 버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항상 이게 문제가 인증샷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비닐 장갑을 벗고 예. 손에 기표 한 줄을 찍거나 마스크 내리고 셀카 찍는 것 안 됩니다. 안 되는군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어린 자녀 데리고 이제 가끔 투표소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가급적 그러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선관위 방침이고요. 예.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에 한해서 투표가 가능한데, 예. 오후 8시 전에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이나 도보로 투표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요, 예. 별도 장소에 대기를 하다가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밤 늦게까지 여야 후보들 뭐 선거운동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인을 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새벽부터 거의 18시간 동안 이제 유세를 쭉 했는데, 이 새벽에 이제 6411번 버스를 타고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6412번 버스라고 하면은 과거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제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 그런 버스인데, 예. 이분들이 사실상 이렇게 다 사연이 있고 이름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가 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연설을 많이 해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버스인데요. 예. 어쨌든 이 버스를 타고 선거운동 시작했고 저녁 때는 이제 촛불 시위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 유세를 통해서 예. 선거운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런 쭉 동선을 보면은 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이 많이 있다. 그런 지역을 이제 포함해서 좀 아무래도 집 나간 집토끼를 다시 되들어오는 네, 그런 이제 좀 집토끼 전략의 유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세훈 후보는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광진구에서 시작을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대문구 신촌역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예. 주로 이제 강북 지역을 쭉 돌았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좀 스윙 보터들이 있는 지역구의 지역구의 경우에는 그 전날 이제 돌았기 때문에 예. 강북에서 이제 좀 올인하는 걸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여기는 예. 이제 좀 산토끼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토끼 전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이 유세를 하면서 20대들이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고 굉장히 감격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예. 좀 확실히 좀 집토끼에 이제 좀 치중하는 전략과 산토끼에 치중하는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 네, 이런 겁니다. 참 선거라는 게 또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중도층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요새. 네. 중이 과연 무엇일까? 가운데 딱 이렇게 반토막 이렇게 딱 반토막. 어떤 정책에서도 나는 바로 중간이야. 이런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예. 항상 투표를 할 때 예. 흔히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라든가 예. 혹은 뭐 지금 이번에는 후보로 안 냈지만 정의당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지지층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투표를 할 때 어떤 때는 이 정당을 찍었다가 또 어떤 때는 다른 정당을 찍었다 이렇게 투표가 왔다 갔다 하시는 투표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중도층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어떤 사안이 불거지는가, 네, 그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네, 어떤 정당이 가져가고 그렇죠. 뭐 이런 양상인 거죠, 이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예. 지지층이라는 것이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을 확실히 이제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 거기는 바위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야구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지,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은 예를 들면 예. 지역에 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서부터 사실은 좋아하는 야구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안 바뀌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말고 저처럼 야구 경기보다는 야구 뉴스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뭐 비유하자면 중도층이다 이런 건데. 야구로 따지면 저도 중도층이네요. 네. 그러신가요? 예. 네. 뭐 특정 팀을 거론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다 지금 보니까 민감한 시기라. 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야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야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각 팀의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도 이제 비슷한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양당이 모두 이제 좀 변곡점이랄까요? 터닝 포인트를 50%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각자의 계산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투표라는 게 또 한쪽이 유리하면은 상대방에는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서로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 이번에 양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100% 이상이 나오는 것인가 잠깐 생각도 해봤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이 계산법이 어느 쪽에 맞을지도 이번에 상당히 관건입니다.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말 정치학도 어렵죠. 그렇고 경영학에서 마케팅도 그렇고 네. 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도 실패하지가 않죠.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전의 마케팅 리서치를 전혀 하지 않고 네. 애플의 그 생산물 제품들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소비자한테도 딱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의 관역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마케팅 리서치를 해요. 애플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도 사실은 그전 게 다 마케팅 리서치하고 똑같은 거죠. 유권자의 마음을 막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분석가들이. 그리고 뭐 이른바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론조사 업체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마음은 바뀌거든.
마치 바람처럼 그렇죠. 이게 계속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90년대 중반 전의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총재의 결단, 그 총재의 감,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직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 노선이나 행보가 많이 이제 바뀌고 그게 정치를 주도했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정치도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다 하고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정당의 정치 노선보다는 실리를 찾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스핀 닥터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그걸 계산을 해서 움직이는 정치가 많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이렇게 과학에 따라서 또 수학적 모델링에 따라서 정치를 해도 결국은 그게 틀립니다. 틀리고 맞아요. 자기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좀 그런 색깔이 커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이따 뭐 또 나오시겠지만 예. 상당히 분석에 애를 먹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평론가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분석가보다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좀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처 공의 담당자가요. 예. 그 이탈리아 일간지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백신 전략 담당자입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드물게 보고된 특이 혈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의견으로는 이 혈전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인터뷰에서. 예. 근데 지금 지난달 중순에 유럽의약품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예, 이미 한 차례 밝혔고. 예, 일단 WHO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일단 백신 전략 담당자가 개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유럽의약품청 총회에서요.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혈전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백신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백신 맞으면 그러면 혈전이 생겨서 내가 건강에 해를 입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얘기하는 혈전 얘기는 이 혈전증 중에서도 이제 극히 일부의 이제 증상에 해당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뇌정맥동 혈전증 이런 것인데 이건 또 일반적인 혈전이 형성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혈전이면 뭐 이쪽에 다리 쪽에 뭐 그렇죠. 형성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유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뭐 혈전 관련 사례 중에서도 극히 소수였고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 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 있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희귀한 혈전증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보면 학계에서도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극히 사례가 일부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연관성이 어떻게 되든 백신은 접종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결론에는 이제 동의를 다들 하고 있어서 예.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백신을 만드는 공장이 안동에 있습니까? 네네. 예.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죠.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속 뭐 괜찮다고 한다면 이거를 뭐 수출 중단 이야기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출 예. 중단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수출 중단은 없다. 검토하겠다라고 뉘앙스가 조금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이랬죠.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예.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뉘앙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예. 혹시라도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만약에 백신 수출을 우리 정부가 중단했을 때 예. 그 중단 결정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게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디아도 사실은 수출 중단 했다가 네. 잠깐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굉장한 먹었습니다.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굉장히 욕을 먹었고. 근데 이제 인디아는 워낙 거기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뭐 했는데 사실은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영국이 제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를 이미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거기 진짜 백신 전 민족주의 세계 같습니다. 그 공급량에 네. 일단 이거는 뭐 입도 선매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백신 개발 제약사들이 그 나라에 다 있죠. 미국, 영국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모더나, 화이자 다 본사가 거기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미국의 스탠스는 그래도 좀 개발국들이랄지 다른 나라들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같이 살자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건 뭐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언론은 이제 수출 중단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방역 당국이 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예. 실제로 수출 중단시키는 게 수출 제한하는 게 가능한 거냐? 예. 근데 그건 뭐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진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체 생산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자체적인 물량 조절이 가능했던 건데 우리는 생산을 이제 위탁받았을 뿐이지 기술 예. 이전을 해준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한 것도 사실은 이제 코백스 퍼시리티에 납품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수출 중단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이제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예. 혹시라도 만약에 뭐 한다면 그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역 당국이 왜 이런 뉘앙스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또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걸 뭐 이 수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했을 경우에 예. 예를 들면 공장에 가서 막 백신을 우리가 막 그냥 막 들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백신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양과 저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정말 극단적으로 한다면. 그 손해죠. 아무리 예.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현실성은 다소 없는 얘기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백신이 원료 물질이랄지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종합해서 보면 한 20여 개 가지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관한 또 지적재산권이 특허가 또 각 기업에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료 물질들을 다 확보를 몇 개월분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수출 중단을 섣불리 내렸다가 큰일 납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대한민국은 무역 수출의 나라인데 예. 이런 거 가지고 대외 신용도에 타격을 예.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재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게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19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건데,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요. 북한의 뭐 공식 매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식 매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쪽에서 밝힌 내용을 봐도 북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신청도 접수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른바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이게 결정을 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유보적으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은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걷고 있는 그 방향이 좀 일관된 측면은 또 있어요. 그렇죠. 이 대화를 섣불리 자신들이 먼저 대화 카드를 꺼내지 않고 대화로 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듯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하고 대화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다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구도의 하위 변수로 남아있는 게 오히려 자신들은 지금은 뭐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바꾸려면은 사실 우리 역할이 중요했던 건데 지금 우리 역할을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이렇게 좀 가시적인 진전이 지금 있을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9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까지도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 등 0도 이하로 추운 곳 있겠고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0도, 대전, 대구 낮 최고 기온 21도 등 16도에서 22도 분포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 5도, 낮 최고 기온 17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가 전반적으로 맑겠고요. 일부 지역 구름이 많이 끼기도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동해안 쪽, 또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 쪽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서쪽 지방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7도, 습도는 80%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먼저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으로 혼잡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방면으로 차가 많은데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평택 방면 군자분기점 부근에서 남한산 부근까지 6km 정체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성남 쪽은 인천 시점에서 짧게 주춤하다가 신천 부근에서 광명터널까지 6km 정체입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일찍에서 금천까지, 반대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 부근 6km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던 탓에 본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야의 선거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포인트 내외 박빙승부 예상하고 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 15% 이상 이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느 쪽 예측이 맞을지 막판 변수 뭔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투표율은 일단 사전 투표율이 서울, 부산 합해서 한 20% 정도였잖아요. 네. 예, 최종 투표는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투표율 재보궐 선거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이고 네. 역대 재보선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인데요. 20.54%.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일찍 하신 분들도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투표장에 나가는 데에 제약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점. 예. 이제 이번 이제 사전 투표율이 20.54%였는데 2018년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랑 이제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20.14%였거든요. 근데 최종 투표율이 60%가 이제 간 넘겼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전국 선거였고 본선 투표율이 휴일이었던 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투표율은.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50% 내외 되지 50% 정도요? 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사실은 스튜디오에 온에어 되기 전에 네. 민동기 기자는 55에서 60 사이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상당히 높게 높은 것입니다. 그 정도면 높은 걸로 보시면 재보궐 선거는 지금까지 사실 50% 넘는 경우가 사실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사전 투표가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이제 사전 투표가 사실은 이제 본 투표의 보조적 성격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일상화 또는 보편화된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 투표율에 투표하는 게 귀찮으니까 네, 당겨서 미리미리 하자. 투표하고 또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처럼 좀 당겨서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이제 본 투표에서 투표율기가 어쨌든 제법 이제 높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치러졌던 선거에서의 투표만큼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사전투표가 20% 정도, 본투표가 60% 정도 된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휴일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은 50%는 될 수는 있을 텐데 55%를 넘기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이고 투표 시작한 지가 1시간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KBS 1TV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울시장 현재 투표율이 1.8%고 부산시장은 2.3%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 시간에 한 2% 정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한
14시간 정도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14시간이 2%씩 곱하게 되면 28%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0% 정도 예.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물론 아주 이른 이 시간보다는 뭐 점심때 돼서 또는 이제 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서 6시부터 8시 사이에 예. 투표율이 이제 낮 시간대보다는 좀 높은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60% 가까이 가기는 이제 재보궐선거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뭐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쉬운 일. 50%가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뭐 50%가 어떤 뭐 당락의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뭐 49%와 51, 2% 뭐 그게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주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선거가 50% 넘지는 않았는데 50% 넘기게 되면 뭐 그나마 어쨌든 투표에 대한 열기가 제법 재보궐선거치고 높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50% 넘으면 또는 되지 않으면 어디에 유리하고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빈부격차 때문에 자치구별로 약간 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과거에 뭐 유주택자, 무주택자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또 차이도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별 차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시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대별, 성별, 그다음에 뭐랄까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과거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안에도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경우, 평일에 재보궐선거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제 투표 시간을 확보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의지만 있다면 휴일이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뭐 여전히 이제 사실은 투표에 대한 접근성들, 용이성을 높이는 이제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사실은 개선이 된 측면은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말씀하신 어떤 본인들의 특성에 따라서 투표율의 격차가 나는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세대와 관련해서의 어쨌든 투표율이 중요하긴 하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극명하게 정치적 성향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세대가 많이 나가냐. 그래서 이제 변수가 뭐냐라고 하면 뭐 세대별 투표율이다. 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층의 투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분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적 용어로 하면 모집단 자체가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만약에 50%의 투표율이라고 한다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결과를 왜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다르냐. 왜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다르고 출구조사는 뭐 선거 결과와 아주 유사하죠.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만 가지고 이제 여론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론조사와 출구조사와 선거 결과를 놓고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특성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6일 동안은 공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일주일 동안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비교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사실은 정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마지막 일주일은 선거운동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특성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8시에 끝나고 KBS 같은 경우는 8시 15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들 서울시, 부산시 이쪽의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맞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출구조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선 때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구가 워낙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 투표구를 추출해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샘플링 기법이 적용되고 모든 이제 투표하고 나온 유권자들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하고 뭐 부산 이렇게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정확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투표율이 사실은 이제 낮게 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사전 투표의 표심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에 대한 이제 애로사항은 계속 남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구조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출구조사 뭐 나오게 되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의 투표율이고 사전 투표율이 20%였기 때문에 전체 투표한 사람들로 따져보면 한 40% 정도를 정확히 그 출구조사에서는 반영할 수가 없네요. 뭐 여러저러한 이제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많이 보완됐고 최근에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큰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의 정확도 상당히 높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세대별 이야기 하셨는데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2030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결국 왜 그렇습니까? 특히 2030을 주목했던 이유가? 과거에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세대를 구분할 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20, 30대의 진보 성향층, 40대의 중도 성향층, 50대, 60대의 보수 성향층 이렇게 구분한 것이 그냥 패턴화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해도 거의 이제 틀리지 않았습니다. 애웠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구분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은 2040 세대의 진보 성향층을 얘기했었고 50대의 중도 성향층을 얘기했고 60세 이상의 보수 성향층을 얘기했어요. 그랬죠. 고령화가 그 10년 동안 많이 이제 진전이 됐잖아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2040의 진보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20대, 30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 30대는 뭐 물론 옛날부터 20대에 보수화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20년 전부터도 있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거 결과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준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 30대에서 이렇게 이제 확고부동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더 높게 확인되는 조사 결과들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의 조사에서 많이 확인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0, 30대에서의 투표의 적극성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전 선거 결과와 세대별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20, 30대에서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제 어떤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거들이 있게 되면 선거는 이제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다른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당에서 세대별 전략을 나름 갖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재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20, 30대 상당히 지금 주목받는 것인데 20, 30대가 이제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공정과 부동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공정 같은 이슈에서는 뭐 20대 젊은 층들의 이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공정성을 많이 강조를 했고 그것을 이제 공정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한테 도움을 주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럼 공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20대들은 과정에서의 공정을 공정하다고 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공정하다고 해서 그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엄밀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슈됐던 것이 이제 남북 단일팀 얘기를 할 때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근데 기성세대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하게 되면 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데서의 가치관의 충돌이 있었던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이슈가 집을 갖고 있었던 기성세대들은 도움이 된 것인데 그러면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박탈감이 더 커지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이런 현상도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근본적인 이념적 지향성에서의 변화를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 방금 말씀드린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 현상으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결과라든가 이후 또 더 좀 지켜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선거 결과를 가지고 또 여야가 또 분석을 하겠군요. 6169님 부산에 사는 33세 애청자입니다. 일찍 출근하면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814님 제가 6시 40분에 강남에서 투표했는데 25m 정도 줄 서고 투표 마쳤습니다. 연령층은 다양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투표율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선거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정계 개편 이런 게 필수적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이번 선거에 원래 모든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질이. 예. 근데 이번 선거의 숨은 의미 중에 하나는 야권이 그동안 굉장히 무기력해 왔던 보수 야당이 예. 대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여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거, 보여주는 선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의미였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더 파장이 큰 것은 이제 야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에서 만약에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야권은 그야말로 완전 개편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 예. 야당이 이제 이기게 될 경우에 이제 상황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동력을 좀 확보하는 측면이 이제 있어서 예.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약간 미묘한 긴장 관계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그 보니까 그때 어릴 때지만은 이렇게 그 하늘로 허공을 이렇게 보니까 불꽃이 그 짙다는 불꽃이 보였거든요. 활활 그 타오르는 불꽃이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 5살 아니면 6살 때쯤일 거예요. 어느 날 그 밤이었는데요.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은 잠에서 깨보니 할머니께서 그 대나무 그 숲에다가 그 제주말로 그 철단을 쌓아 올려서 이상하게 그 집을 만들어 놓고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인곤아 저기 너 꼼짝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할머니가 집에 가서 입을 옷이라도 가져오겠다 라는 그 했던 말씀이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대나무 숲에 숨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때 저희 집도 불을 탔거든요. 제주 4.3 사건 생존 희생자 오인권 씨는 성산포 터진목을 기억합니다. 학살 당시 군경은 무고한 주민을 터진목에 모아 총살하고 바다에 수장시키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최소 3만 명 도민의 목숨을 앗아간 4.3 사건.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의 제주가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학살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가히 봄의 절정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하기에 더없이 좋은 최적의 날씨가 4월의 기온과 5월의 습도를 나타낼 때라고 합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으로 볕이 따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연무가 깔려있는 서울의 지금 기온이 8.9도, 대관령 0.3도, 장수봉화 1도대입니다. 당분간 이런 지역들, 구체적으로 경기 북부나 동부, 강원 내륙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당분간 새벽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20도, 대전 대구 21도, 광주 22도 등 16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침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경기권과 충남, 호남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8.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등 전국 21곳의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 지역 투표소 3,459곳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8시 종료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봄철 유행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주말 휴일을 지나면서 잠시 4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지만 흐름상 다시 500명대를 넘어서고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이 시작되자 청소년들의 종이 매체 이용은 줄고 PC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 교과서를 활용한 비율이 27.5%로 2019년 같은 매체 활용 비율 40.3%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연이었습니다.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네,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선거 판세나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예, 선거법 위반이죠. 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이야기, 이게 오히려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지형의 변화랄지 대선구도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일정부터 좀 여쭤보면 내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을 확실히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공언을 하셨거든요. 예. 오늘 이제 예. 재보궐선거 끝나고 4월 8일 날 예. 당을 떠나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대로 뭐 이행될 것이라 알고 있고 내일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기여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이렇게 좀 잡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혹시? 일부 의원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성과가 있었고 또 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또 그리고 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데 예.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예. 또 본인께서 예. 당신께서 나는 약속한 대로 당을 떠나시겠다. 예.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다시 뭐 일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면 예.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예. 되는데 당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저희 당이 올인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4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번 선거마저 패배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예.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뭐 차기 당 대표 뭐 이 하마평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대략 대선 일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늦봄 정도에는 해야죠. 그렇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하시겠죠. 아마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전당대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2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월 말은 좀 빡빡한 것 같고요. 한 6월 중하순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중하순쯤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가서 당분간은 뭐 좀 쉬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재등판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정치는 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감각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당 저 당에서 로보콜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별이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그걸 잘 잡으면은 대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 예측을 이렇게 하신 거 봐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로브콜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기획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손을 잡으면 조직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치라는 게? 그게 조직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쉽게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이 정치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당을 하나 마음을 딱 두면은 그 정당을 떠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교회 같은 거군요. 과거에 교회 같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 당 내에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그때는 명분은 바른정당 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당원이나 국민 일반의 생각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에서 남아서 싸우든 지지든 뽑든 그 내에서 노선 투정을 해서 당을 새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었거든요.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쪽이 보수 정당원들이 주류로 있는 어떤 뿌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 와서는 과거처럼 민주화 투쟁을 오래 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런 거 쉽게 했는데 일종의 스타들이었잖아요. 스타들이었고 또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있고 희생이나 헌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 정치인들, 요즘 대통령들은 사실 그 정도 카리스마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운 좋으면은 이미지 잘 만들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이합집산을 시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디테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이미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지율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어떤 디테일적인 측면들은 이제 조직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굉장히 월등한 표차로 앞서 나갔잖아요.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제3지대 또는 어떤 분은 2.5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윤석열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이렇게 다시 또 국민의힘과 합쳐질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제1야당의 타이틀로 출마를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는 이제 끝나고 전당대 아마 한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 우리 당에도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예. 그래서 당은 당대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뭐 지금 바깥에 계시는 이제 분들 있잖아요. 예.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 못 하신 홍준표 전 대표도 계시고 예.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도 아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난 다음에 복당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복당을 시켜야죠 이제는. 이제는 복당을 시켜야 된다.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용광로로 해서 모든 야권의 대권 후보들을 전부 영입을 해서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내야만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도 나와서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강력한 경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 내에서 경쟁을 하는 또는 아니면 지금처럼 당에서 뽑고 나서 뭐 당 외부의 사람과 합쳐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제3지대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 그런다면은 우리 당 후보를 뽑고 이제 결선 투표하는 형식으로 안철수와 했던 방식으로 이번 방식대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뭐 아직 그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은 안 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정치 선언 안 했는데 정치 행보를 하면서 그분의 지지율이 뭐 지금과 같이 고공행진을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아마 당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을 하게 됩니까? 본인이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죠.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은 그 과정을 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글쎄, 그거 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미니 정당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큰 도움을 주긴 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알려진 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 또 야권 후보,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이제 대권에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릅니다만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위 시대 정신에 걸맞는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또 그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위상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대선 후보에서. 그리고 또 뭐 우리 당에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자질이나 능력, 품성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볼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투표를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단 말이죠. 남가자동에서 아버지와 함께.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셨죠. 명예교수고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 많으시고 그쪽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는 어떤 메시지로 읽으셨어요? 결국은 뭐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우리 이제 소위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뭐 반기문 전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전 총리와는 달리 멘트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멘트가 나오는 시기가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아주 시적절할 때 이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 한 것도 그 이제 연로하신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의미가 굉장히 효자로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 이미지. 또 뭐 실제 아마 효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아니 실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동지청장 박철환이었습니까? 검사 끝나자마자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을 내부 게시판에 했단 말이죠. 검사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자기들이 수장이 그냥 검찰총장을 끝내고 정치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보통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권을 행사했던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과 핍박과 찍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윤석열이가 정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로 정치를 뭐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랑 합쳐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지지율이 꽤 나와요. 꽤 나오고 뭐 굳이 국민의힘과 합칠 필요 없겠다.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색채가 조금 좀 두려워서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 출신이라는 뭐랄까요? 그냥 중립성, 중도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걸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깨기가 싫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정당 하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죠.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무리가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정당이거든요. 근데 현대 정치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조직과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뭐 아직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우리 예측대로 된다 그런다면은 이 조직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그 국회 법사위원장 지내셨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해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 피의자입니다. 이성윤 검사. 피의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서 이제 청사로 들이고 조사를 했고 그 사실도 시인했고 근데 이제 조사 내용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입장을 발표한 대로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라는 이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한 검찰이 공수처도 일종의 제2의 검찰입니다. 친절한 공수처, 인권을 보호해주는 공수처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당사자를 만난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이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는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만나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점은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일날 만나야 되는데 일요일날 만난 점. 그리고 가서 모셔온 점. 이게 이제 문제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조사를 하거든 면담하면은 조서를 만들거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면담 보고서 내 일시 장소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내용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하고 차장하고 둘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시스템도 잘 모르고 수사 관행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누가 저기 보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실수였다. 그렇게 저는 조금 선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봐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수사권이 원래 이제 그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가 다시 자기들이 뭐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러면은
뭐 검찰로 줄 수도 있고 경찰로 줄 수가 있어요. 예. 다시 제2처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제2처벌 했으면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대등한 기관이지 공수처가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검경과는 다른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니들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송치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에도 규정이 없는 거고 이거는 법 규정을 공수처법을 공수처장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검사나 판사들을 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왔다 갔다 재송치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된다면 검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건 관계인들이 죄가 안 되는 고소고발 엄청나게 할 거예요. 검사나 판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은. 그럴 수 있네. 그런데 공수처는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여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도 잘 안 되는 사건, 당사자 불만 때문에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은 그냥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큰 사건인지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김학의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상황이 수사 상황이 언론 통해 또 보도됐다고 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건 진상조사 감찰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에 불리한 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꼭 기자 상대로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유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해야죠. 법에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초기에 소위 적폐 사건 수사할 때는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했어요. 모든 언론이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발로 나오든 청와대 발로 나오든 다 나왔어요. 피해 사실이. 검찰이 안 하면 청와대가 하는 거 실제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 피해 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기준이 뭐냐? 왔다 갔다 한다. 갑자기 내로남불이죠. 이번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게 흘러나오고 불리한 상황이 흘러나오니까 하지 말아달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게 이런 상황이 흘러나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결국 저는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박수홍 씨. 뉴스 보신 분들 뭐 많이 아실 텐데 친형에게 매니저로 일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100억 원대 출연료를 떼었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 뉴스에 지금 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싱글 4050들이 분노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연예인 박수홍 씨랑 비슷한 연령대의 싱글인 분들이 분노하는 거군요. 근데 누구에게나 사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족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조카 바보라는 말이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제 결혼을 하고도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안 한 이모나 고모 뭐 그 삼촌들이 그렇죠. 삼촌이죠. 어느 집에나 사실 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관통하는 사람들이 분노 정서가 뭐냐면 이 조카가 했다고 알려진 발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유산이 다 내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조카가 이제 했다라는 카카오톡이 이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 조카가 단순히 뭐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자녀 출산이 필수가 아닌 시대의 어떤 감각이 이 조카의 발언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점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산과 관련해서 좀 법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 그것도 이제 말씀해 주실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산 언뜻
보면 법적으로는 맞는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 조카가 좀 법을 아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조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삼촌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 유산이 결국에는 형제 자매에게 1순위가 있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나 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자기에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당연시 되던 이런 이제 말하자면 상속의 절차, 권리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문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바보라고 하는 표현이 대부분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청 이쁜 짓도 많이 하고 삼촌이 뭐 엄청 따르고 하는데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 좀 소원해진다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 서운해 하세요, 사실은. 그렇죠. 뭐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랑도 서운해지는데. 부모도 서운해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근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당연히 드는 거죠. 나는 이 아이의 그냥 돈줄인 건가. 그렇지. 평상시에 나랑 연락도 없다가 섭섭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조카들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명절이나 생일 때 직전에 전화가 온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인간의 감정은 당연히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서운할 때는 완전히 돈줄로 알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행 민법을 보면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 1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면 원턴 원치 않던 상속 1순위인 형제 자매에게 이제 유산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만약에 나는 안 주고 싶어라고 이제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유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더라도 형제 자매는 현행 법률상 상속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남은 것.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3분의 1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특정인 또는 뭐 특정 단체에게 내 재산의 100%를 다 주겠다라고 유서에 써놨어요. 그래도 그런 겁니까? 그래도 소송을 하면 상속 유류분, 그러니까 최대 3분의 1까지 상속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앞서서 이제 구하라 친모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건들에서 사실 이제 상속 관련된 문제를 낳는 어떤 이제 토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변화된 가족 형태나 세태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가족은 누군가, 나의 가족은 꼭 혈족인가 아니면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가 또는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누군가인가 뭐 사실은 반려동물에게 뭐 유산을 남겨주고 그런 경우도 외국에는 있잖아요. 뭐 흔히 이제 뭐 가끔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참에 그 유산을 누가 받는 것이냐에 대한 민법적 권리만 논할 게 아니라 누가 노년에 나를 돌봐주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계 구성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년에 나를 누가 돌봐주느냐. 이게 결국에 이제 돌봄 차원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지금도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사망 전 1년 전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 유류분 적용이 제외된다라는 2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2심까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 가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결국에 이 법을 넘어서기가.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유산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해진 시기에 과연 누가 그 사람에게 돌봄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베풀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상속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극진히 돌봐줬던 누군가에게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유산을 갑자기 줘서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고 그런 영화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은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유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규정되는 경우들이 이제 그 상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재산하면 가족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가족 중심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이제 박수홍 씨처럼 우리가 뭐 100억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언제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가족 구조 안에서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제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됐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100억이 있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한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언론계의 차인표 홍사훈. 잘생겼지, 똑똑하지, 정의롭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기자 홍사훈. 오후 4시 5분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경제도 이제는 저 홍반장 홍사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원래 인터뷰 잘해요. 내용도 알차요. 내용이 너무 알차고 꼭 물어보지 않았으면 싶은 거를 꼭 물어봐가지고 꼭 물어봐야죠.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 곤란한 문제는 꼭 제가 물어봅니다.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매일 오후 5시 5분 훅 들어가는 시사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탐구해 볼까요? LG폰은 왜 망했나? LG폰은 왜 망했나? 제가 네. LG폰 한번 이제 망했으니까 뭐 제품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뭐 G6인지 G10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거 한번 사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예, 쓰고 나서 제가 약간 그 폰을 산 이유는 연민의 정 때문에 사실은 샀거든요. 아, 그런가요? 한 번은 팔아줘야 되겠다. 가족 중에 혹시 LG에 다니시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은 LG전자 TV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만큼 한 번은 그 공정하게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소비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예, 삼성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도 LG 폰을 한 2-3번 썼어요.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도 썼고 V20이라고 이제 G 시리즈가 있고 V 시리즈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저도 써봤는데 그게 고가로 나왔어요.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났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왜 이거를 이 돈이면은 갤럭시 쓸 것 같은데 써보고 나서 조금만 싸게 내놨으면 좀 풀릴 것 같다. 안타깝다. 약간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좋았어요. 소리는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 3-4년 전인데 음질은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좋다. 음질 특화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좀 우왕좌왕하더라고. 우왕좌왕했죠. 그 역사를 왜 그래서 망했나를 오늘 좀 짚어보다 보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올 초에 이미 그 휴대폰 사업 접겠다 이러는 게 권봉석 사장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1월 20일 날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휴대폰으로 23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조 원, 누적 적자 5조 원입니다. 사업 안 하는 게 낫네, 진짜. 안 하는 게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 거 아니냐. LG가 결심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나왔죠. 그래서. 그런데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야, 빨리 철수하지. 잘한 결정인데 어떤 시장에서는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이 사업부를 들고 있는 것이 맞느냐, 왜 하냐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LG는 이제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3,700명 정도 지금 MC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데 이 사람들의 다 다른 정리해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다른 사업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정리수순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 LG가 점유율이 생각보다 상당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1%밖에 안 돼요. 근데 북미 시장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LG 폰이
13%예요. 낮지 않아요. 높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65%. 예.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조사입니다. 애플이 21%예요. 그러니까 3등 업체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삼성하고 비슷했거든요. 30%대로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그 와중에.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은 14.7% 미국에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33.7, 애플이 30.2. 그러니까 상당합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한테 그러면 갈 것이냐. 이게 LG가 사업을 철수를 하면은. 그래서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에도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에 여러 주자들이 있었고 각자 그 장점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안드로이드가 애플 생태계에 비하면은 폰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았고. 그렇죠. 그쪽은 이제 애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애플한테는 아니 안드로이드 진영한테는 안 좋은 건데 삼성한테는 완전 혹이죠. 삼성은 이거 지금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미 시장에 지금 10%인데 이걸 먹고 국내 시장에서도 13%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13%가 애플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삼성한테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안드로이드 폰 쓰던 사람들은 또 안드로이드 폰 쓰던 사람들은 또 애플 잘 못 써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애플 썼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안드로이드 폰 쓰는데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고 사실은 기자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이나 이런 기능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애플은 미국 국내법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애플 아이폰을 쓰지를 못하죠. 직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랬던 어쨌든 삼성이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드로이드한테 안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이렇게 LG가 이쪽에서 맥을 못 춘 거예요? TV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백색 가전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거기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가장 탑입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세탁기, TV 뭐 이런 거는 삼성하고 1, 2위를 거의 다투면서 이러고 있는데 유독 휴대전화에서 이제 맥을 못 쳤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이제 LG가 처음에 뛰어든 게 1996년이에요. 그래서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글로벌 탑3, 탑5 막 이랬어요. LG가. 삼성하고 차이가 없었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죠. 피처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초콜릿폰. 있었어요. 광고가 되게 잘했는데 그럼 뭐 프라다폰, 뭐 명품 뭐 이런 개념으로 프라다폰. 디자인 이쪽에 좀 강점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LG가 좀 잘 이제 마케팅도 잘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대 후반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스마트폰 시장으로 나왔는데 LG가 여기에서 완전 패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맥킨지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피처폰이 더 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믿고 피처폰에 집중을 해요. 맥킨지가 잘못했네. 아니 돈 들여서 컨설팅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마케팅 리서치 조사 믿지를 못한다니까. 저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형님이 맞았던 거야. 아니 문양 일반 장사미사인 제가 봐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피처폰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믿고 그때부터 이제 뭐 남용 부회장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거 맞습니다. 유명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고 유능한 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한다. 그리고서 마케팅을 강화한다. 디자인을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한 발 뒤쳐졌는데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패착이 있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아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OS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 그리고 이제 MS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들여왔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삼성도 MS랑 한때 잠깐 손 잡아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그때. 그렇구나. 그래서 휴대폰하고 컴퓨터는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거를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역시 OS가 중요하군요. 잠놀디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 사장이 스티브 잡스도 깜짝 놀란 디자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잠놀리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니 뭐 그게 그냥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UI가. 약간 좀 불편했어요. LG가. LG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은 안 됐는데 인터넷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LG가 계속 밀리니까 예. 안양에 삼성산이 있습니다. 삼성산? 예, 안양에 그런 산이 있어요? 예, 삼성산이 있더라고요. 예. 안양에 삼성산에 올라서 예. 애플을 씹어 먹었다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근데 이게 제가 확인해 보려고 LG한테 예. 물어봤는데 예.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다. 그게 뭐 등산한다고 이게 극복이 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정말. 근데 그 T자형으로 만든 폰, 아까 디자인 폰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도 괜찮아 보였고, 디자인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게 앞으로는 롤러블 폰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좀, 그리고 사실은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 LG가 좀 약하잖아요. 약하죠. 예. 삼성이 소형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강자고,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그거는 뭐 한 70-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가전 쪽은 TV 쪽은 강한데 소형 쪽의 디스플레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쪽 OLED 시장을 못 잡은 것도 약간 좀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 거를 많이 썼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중국 거가 뭐 별로 그렇죠. 품질이 안 좋다. 근데 가격은 또 가격 정책이 뭐 이제 삼성한테 밀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가 정책을 피면서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마케팅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아까 전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잘한 건데 예. 정말로 이게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를 놓고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라기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예. 뭐 이런 거 있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술 개발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일종의 허브처럼 예. 모든 것을 제어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뭐 가전에서 냉장고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으면은 이게 이제 연계가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해도 5조 원씩 23분기 적자를 보면은 그래도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예. 지금 이제 LG전자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뭐냐? 지금 자동차 쪽에 뛰어들었어요. 자동차 전장은 LG가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죠. 그래서 예. 지금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마그나랑 합작을 했는데 이게 마그나가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저희가 그 애플이랑 현대차 한번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현대차 대신에 마그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데예요. 아, 그렇구나. 최근에 예. 마그나가 우리 애플카 생산할 준비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LG전자는 합작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애플카에 들어가는 거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 다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이게 큰 시장입니다. 전장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자동차 시장이죠. 예. 지금.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되면은 더 이제 점점 커지는 거고 이게 자동차가 미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약간 그런 걱정은 드네요. 삼성전자가 아까 뭐 60 몇 %잖아요. 65%.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13%를 먹게 되면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80%. 그렇게 되면 휴대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지금도 뭐 그런데 미국보다 네. 사실은 뭐 더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리고 미국은 학생 할인이랄지 사실은 지금 국내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지만 각종 할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맞아요. 국내는 그만한 혜택을 안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예요. 그러니까 독과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현대차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이 좀 불만이 있잖아요. 뭐 차는 그렇죠. 잘 만들지만 가격이 비싸다든지 미국보다 그것도 비싸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없어지면은 LG 없어지면은 삼성도 75% 이상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럼 거의 현대차가 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똑같아질 거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가격이라든지. 소비자들한테는 진짜 좋을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좀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거고 LG가 좀 더 힘을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2번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LG 폰. 예, 다른 데서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뉴스 탐구생활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평소보다 많지 않은데요. 사고는 간간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구미 부근입니다. 진출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옥산 부근 갓길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나들목 사이 지나기 어렵고 반대 부산 방면은 대전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송파 부근 7km 사이에 차가 많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상습 정체 구간인 계양에서 송내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세는 자국만의 이익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자,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법인세 인상에 이렇게 세계적 기준을 정하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증세를 사실은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 1, 2년 후에 이 이야기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여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과감하네요. 진짜. 과감하게 그 계획을 꺼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증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번에 증세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플랜이라고 얘기되는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프라 투자를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2조 2,500억 달러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원 마련에 한 그 방안으로서 대략 한 60%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증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증세는 몇 가지로서 일단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린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이 13%입니다. 그거를 21%로 최저를 아무튼 21%까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내 법인세는 28%로 올리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21%가 최저가 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와, 대단하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또 하나 더 나온 거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더 물려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곳을 너무 많은 구멍을 두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일단 다국적 기업들에다가도 상당히 많은 그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아마존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 본사도 그렇고 유럽에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작은 나라들, 그다음에 조세 도피처라고 불리는 뭐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이제 소국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장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완전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을 했던 유럽의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 땡큐 바이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 그 나라들의 자기 나라들의 법인세를 부담감 없이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증세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그냥 그 달러 계속 찍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증세를 하느냐라고 따져보면요. 상황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보면
작년도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한 15% 정도 됐고 예. 올해도 거의 한 14.7% 정도 되니까 1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그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거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잊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개선이 안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국채를 찍어서 계속 뭐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미국 정부의 정부 부채가 GDP에 대비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계속해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 그 증세라고 하는 거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법인세율이 35%였습니다. 예. 그걸 21%까지 내렸거든요. 예. 그러면 14%포인트를 내린 거니까 거의 그 40% 정도를 깎아줘 버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너무 많은 혜택을 기업들한테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세금을 인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빈부격차 때문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컸었는데 작년도에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대화로 이렇게 많이 그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전 세계 경제 특히 선진국 그렇죠. 경제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다가 어느 정도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게 이전 소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결국 보면 증세 이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증세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증세는 결국은 복지, 그 거대 인프라 그러면 이제 큰 정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안 그래도 미국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큰 정부로 이렇게 쭉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일단 당분간은 좀 뭐 큰 정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관건은 이번 그 증세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철학은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대공황 때 만들어진 뉴딜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뉴딜. 이거는 이제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서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고용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이 이제 레이거노믹스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 그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 시기한으로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나 그 기업의 기능 쪽에 보다 더 이제 많은 중점을 두는 그렇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 결정적으로 큰 정부에서 적은 정부로서 넘어와 버리게 된 계기는 60년대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른바 이 큰 정부가 굉장히 아무튼 효과를 많이 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좋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했냐면 정부의 능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금을 올리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67년도에 48%였거든요. 법인세율이. 48%요? 48%요. 그거를 8년도 말이 되면 52.8%까지 올립니다. 야, 법인세율이 52%였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월남전이 더해지고 월남전 여파가 있죠.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 더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고요. 70년대 내내 10년 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의 이 경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가자라고 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해서 나온 것이 레이거노믹스였고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런데 이게 작은 정부가 되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확대돼 버리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이 세상이 유지되기가 어렵겠다. 극명해졌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 형태로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첫걸음이 지금 증세.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미국도 그렇고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세 기조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이 작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경제 시스템 예. 이 부분들을 조금씩은 수정하는 형태로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대한 시대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하고 금융시장에 예.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요. 예. 예. 일단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그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제를 끌고 가는 형태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예. 이런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어느 쪽이 좋으냐를 놓고 이미 50년 내내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다르죠. 뭐. 그렇죠. 큰 정부를 낫다라고 생각하는 예. 쪽에서는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민간도 그에 맞춰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거다. 예. 그러니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또 이제 작은 정부 쪽을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정부가 많은 거를 갖고 가게 되면 예. 민간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극히 한정되는 게 아니냐. 세금을 낮춰서. 예, 효율성 예. 면에서 봤을 때에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이 효율적이다. 높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과연 누가 더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예. 하는 거에도 줘야 되지만 예. 보다 더 큰 부분은 뭐냐면 빈부격차를 얼만큼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에 1차적으로는 조금 아무튼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빈부격차 문제가 이렇게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이 그렇죠. 금융시장으로 보면 예. 부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은 사실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계속 키워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증세로 가버린다는 거는 예. 인플레이션이랄지 금리가 상승하는 거를 그냥 묵인 방조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세를 한 것이 예. 뭐 자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예. 이게 한 1910년도 이래로 미국이 7번 정도의 증세를 했거든요. 그렇죠. 영향이 나타나는 형태는 아주 각기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데 예. 공통적인 건 경제가 좋을 때 이럴 때 증세를 하게 되면 별다른 영향이 안 나타나고요. 대신에 경제가 나쁠 때나 아니면 정부가 굉장히 판단 미스를 해가지고 증세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형태로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뭐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예. 그다음에 또 증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신기술이나 혁신 사이클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획한 대로 만약에 꾸준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증세는 그렇게 경제에다 크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당장에 이제 그런 면들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형태로서 계속 영향을 현재까지는 좀 미치고 있죠. 한 일주일 네. 정도 지났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증세는 현재까지는 아무튼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사실은 너무 많이 가져갔잖아요.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랄지 이게 뭐 어지간한 나라들의 GDP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은 예.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건 예. 당연하다라고 봐야겠죠. 많이 먹었잖아.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월 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